이거는 계속 들으면 나아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또 계속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점점 많아지는데, 이제 금융권 기준으로 금융권 망 분리 때문에 제 그냥 얕은 지식으로는 금융권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게 정말 안 됐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법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 이번에 망분리 완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풀리는 건가요? 망분리 이제 어떻게 완화되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우선은 지금 두 가지, 지금 네, 망분리 규제 완화가 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기관에 대한 네, 망분리와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대한 망분리, 이 두 가지가 완화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망분리는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음, 걔는 그대로 유지해요. 어차피 기본법이니까, 예, 일반 법이기 때문에 기본법이니까. 얘는 더 손을 댈 게 없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네, 거고, 그럼 기존의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에서 지켜야 됐던 망분리에 대한 이 규제들을 어떻게 완화하고 있는지를 네. 잘 살펴보면은, 사실상, 금융권은 첫 번째가 현재 아직까지 제대로 이거를, 어, 지침이나 이런 게 안 정해졌다라고 보면 돼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아, 현재 상황은 정확하게는 있어요. 금융권들도 이 인터넷 환경 업무를, 그러니까 망분리를 예외해서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조항들이라든가 네네, 방법들은 있어요. 그게 뭐 네,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네네, 이런 걸 통해서 금감원에 신청하고 뭐 그 신청된 정보를 가지고 사용해보고 뭐 이렇게 쓸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되게 한계가 많죠. 그리고 기존에는 어땠냐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권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쓰려면 기본적으로 금융 업무 외 일반 서비스들만 쓸 수 있었어요. 그게 근데 금융권에서 어떤 게 있나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뭐 결제라든가 네, 아니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결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데이터를 실제로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원장 네, 서비스들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존에도 못 썼고요. 네네, 제가 네, 이해하기로는. 네. 그리고 두 번, 일반적으로 뭐 마케팅을 한다던가, 뭐 마케팅. 이런 서비스들은 사실은 퍼블릭 아, 클라우드를 쓰는 게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데이터가 그나마 제약이 없는, 맞아요. 네, 아, 금융 데이터가 아닌 네. 서비스들은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최근에 바뀌고 있는 규제에서, 금융권에 대한 망물리 규제에서 완화가 되고 있는 거는, 딱 그거예요. 저기, 보안에 대한 이런 서비스들도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은 서비스, 사스 같은 걸 쓸 수 있게끔 완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음, 완화가 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신청된 결과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샌드박스는 제가 사실 써보질 않아서, 샌드박스에서는 뭐 통과되더라도 결제 서비스 같은 거 쓸 수 없는 거예요? 결제는 아직까지는 아, 계속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러니까 어떤 게 완화된 거? 그런 절차가 완화된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아예 안 돼라고 했던 아, 게 지금은 어느 정도 야 요거는 그래도 해도 돼. 근데 하려면 나한테 일단은 신청하고 써. 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 제 생각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금융권이나 공공에서 많이 이제 이제 그래도 시도를 할 수 있는 시도를 거. 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죠. 뭐 특히 AI 같은 것들. 아, 이런 것들은 아예 예전에는 망물리 규제라든가 뭐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규제 때문에 아예 쓰지를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방법 정도는 생긴 거죠. 예전에는 아예 안 돼. 음, 였지만 이제는 그래도 요렇게라도 하면 한번 좀 시도해 볼 수 있다. 요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시도를 하고 다음 또 이제 개선이 되면 서비스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 규제 샌드박스를 항상 보면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예전에 타다와 같은 그 사례가 나올까봐 렌탈 서비스 타다 말씀. 예, 그 렌탈이라기보다는 이제 공유형 네, 저희 택시 같은 네네네, 서비스 네네. 타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이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내리면서 타다 서비스가 거의 문을 닫았죠. 방금 처음 알았어요. 예, 문을 닫았어요, 타다가. 근데 최종적으로는 그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예. 어, 왜냐면은 타다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국토교통부한테 이제 이러한 그 스타트업의 이런 네,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네, 샌드박스를 아, 이용해서 신청을 했고
신청한 결과 오케이 괜찮아 해서 사업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막 일으켰어요. 네. 근데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년까지 이걸 쓸 수 있거든요. 몇 년 아, 동안 이 규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눈 감아줄게 약간 이런 네, 개념이에요. 그게 네, 한 3년 정도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이 법 제도를 이제 그러면 이거에 맞게끔 개정하거나 수정이 돼야 되는데 네. 수정이 안 된 거예요. 아,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접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된 거예요. 그러면서 타다가 이제 그때 뭐 사람들 막 다 퇴사하고 뭐 그때 이제 아, 한참 타다 때문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사람들이 우려했었죠. 저 오늘 처음 듣는 뉴스여서 사실 타다라는 서비스 작년에 한번 써봤거든요. 물건 옮기기에서 잠깐 빌렸었는데 그런 스토리가 있는지 잘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타다가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운수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운송이 아니면 어떤 네, 건가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뭐 택시라던가 네. 이런 개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택시는 개인이나 아니면 뭐 법인 택시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운영하는데 걔네들은 약간 다르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약간은 이제 기존에 이제 택시나 이런 운송 하시는 분들이랑 상충이 있어서 막 그 파업하고 막 파업이라고 아, 하긴 뭐렇고 뭐 저희 이제 그 시위하고 뭐 네. 이러면서 이제 타다 서비스가 이제 막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고 그래서 서비스 뭐 점리 많이 뭐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런 금융권의 규제를 하나하나씩 풀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금융권의 이런 샌드박스 규제도 만약에 이거를 보고 만약에 서비스화 시켜서 뭔가 네, 출시를 했어요. 네, 그런데 뭐 몇 년 그 규제 샌드박스가 끝날 때까지 뭔가 이거에 맞게끔 규제가 변경되거나 수정되지 않았을 때 타다와 같이 똑같이 그렇죠. 서비스를 접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사례가 있었으니까 소극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AI가 네, 특히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AI들을 쓰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케이스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들 쉽지 않은 게 일단은 그 샌드박스를 심사하시는 예, 괜찮은지를 심사하는 곳에서도 AI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이해 못하고 그걸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이게 AI를 활용했을 때 우리가 지금 국내에 있는 법상 이게 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사례가 없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일단 나오고 그게 기준이 되면은 좀 이게 활성화가 될 건데 아직까지는 첫 사례가 나온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근데 음, 이게 사례가 조금 몇 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후죽순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금융권 어플에서 있는 AI 챗봇 이런 거는 사실 데이터를 민감한 데이터를 안 다루니까 허용을 해줬지만 진짜 민감한 데이터 다룬 건 아직 하나도 없는 사례네요. 네, 그렇죠. 뭐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막 제가 올해 AWS 서밋이었나 작년이었나 네, 그 서울 서밋에서 뭐 그 K 그 금융사에서 네네, 나와가지고 뭐 AI 관련된 막 이런 네, 발표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항목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제로 AI를 쓰면서 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되게 일반적인 챗봇, 좀 약간 일반적인 챗봇보다 좀 아, 고도화된 챗봇에 네, 가까운, 그러니까 자연어를 가지고 검색하면은 알아서 얘가 대답해주는 이 네. 정도의 챗봇을 정도만 봤지, 실제로 우리가 뭐 챗GPT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내가 최근에 이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뭐 아, 찾아 기억이 안 나. 이러면은 자기가 찾아가지고 막 어떤 데 썼는지, 뭐 네. 아니면은 내가 최근에 가장 많이 지출한 데가 어디야,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이렇게 검색해주는 이런 기능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아, 그런 것들은 사실은 결국에는 되게 그 사용자의 거래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활용해가지고 얘가, 정보를 도출해주는 건데, 네.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보통 금융권 어플 보면
이번 달 기준으로 작년 달보다 저번 달보다 얼마 더 썼어요라는 데이터가 보통 나오는데 그런 거는 상관없는 건가요? 그런 거는 AI가 필요 네, 없죠. AI가 아니라 이제 어쨌든 데이터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 상관없다는 그런 거, 거죠. 그거는 시스템 자체에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끔 파이프라인을 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엑셀만 해도 네, 할 수 맞아요. 있어요. 네. 지난달에 내가 SQL 얼마 맞아도. 예, 그런 것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 AI를 쓴다라는 거는 저희가 사람과 대하는 것처럼 네네. 나한테 비서가 생기는 거랑 똑같은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챗 GPT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사실은 검색을 하는데 맞아요. 예전엔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필요한 맞는 항목들을 찾았다면 이제는 챗 네. GPT한테 전 세계에 대한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물어보면은 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주잖아요. 네네. 그 정도 수준까지 이런 금융 어플들이 올라온 데는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거죠. 그게 규제의 문제도 있고 사실 음, 규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은. 어, 많이 힘든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융권들은 어쨌든 이런 사례들을 어느 회사든 첫 번째 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땐 아마 K사가 제일 빨리 하지 않을까? K금융사에서 제일 빨리 하지 않을까 음, 싶어요. 왜냐면 국내에서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그 전환이라던가 네. 이런 거에 진심인 데가 제가 알기로는 K사거든요. 어, 예, 내년이나 올해 말에 나오길 기대해야 되겠네요. 네, 아마 내년 뭐 서울 서밋에서도 AWS 서울 서밋에서 똑같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작년보다 더 고도화된 이런 모델을 가지고. 네. 그러면 망불리가 이제 완화되면 저희 IT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뭘 관점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면 될까요? 어려운 어, 질문이긴 한데.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망불리 규제가 완화되고 망불리 규제가 맞아요. 저도 완화된다라고 궁금해요. 하니까 다들 뭐, 그럼 이제 되게 좀 좋아지는 거야 라고 그쵸.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바뀌는 건 거의 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음, 예. 그나마 그러면 아예 시도도 못했던 것들을 샌드박스를 신청을 해서 시도는 할 수 있다라고 바뀌겠네요. 사실 하지만 그것도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네. 조금 할 만하지. 저희와 같이 뭐 데브옵스 엔지니어, 그러니까 네. 뭐 아꾸님과 같이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체감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바뀐다?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저희가 체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이 네. 망분리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돼요. 네. 뭐 사실 근데 지금 현재도 저희 개인정보 보호법상 망분리 기준을 잘 살펴보면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들어가는 경우에 망분리 해라라는 규정은 없어요. 음. 예,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해라. 가 있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다라고 해서 망분리 해야 된다는 없어요. 근데 그게 그 말 아닌가? 그럼 달라요. 들어가는데 어쨌든 행위를 할 거잖아요. 달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작년에 6월인가에 어, 그 AWS KRUG 시크릿 네. 소모임 가서 발표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가는 것부터 망분리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망분리해라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행위를 아무것도 안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얘는 그냥 오픈돼도 되게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아, 대신에 접근 제어라든가 이런 건 해야 돼요.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더 물어보셨었는데 이 접근 제어 최근에 제가 이제 구축을 하면서 접근 제어에 대해서 계속 더 심오하게 생각해봤는데 이 접근 제어라는 거는 그 법 안에 있는 거죠? 있어요. 네. 여기 한번 설명해 보면은 주실래요? 네. 접근 제어 저희가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말 그대로 접속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는 대부분 IP를 접근 제어를 많이 네. 해요. 네.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IP로 방화벽에서 뭐 차단하거나 네. 네. 뭐 아니면은 AWS 같은 경우에는 뭐 시큐리티 그룹 같은 데서 네. 차단하거나 네. 이렇게 많이 해요. 아니면 AWS 와프 같은 데서 네. 차단하거나 이런 네.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접근 제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이제 인증이나 인가랑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접근 통제와 인증 인가를 같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헷갈려요. 예. 네.
자, 접근 통제는 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냐 네. 없냐를 식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증과 인가는 들어왔어. 들어온 다음에 이 방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를 판단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법에서 통제하는 거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만 하지 그 인증 인가에 대한 거는 따로 법적으로는 관여 안 하나요? 그것도 있죠. 권한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또 어. 있어요. 권한을 어떻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록도 남겨야 되고, 뭐 그런 정보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일반 정보 시스템에도 있긴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거는 더 길게, 더 자세하게 보관해야 돼요. 최소 몇 개월인가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의 권한은 5년이에요. 5년 동안 보관해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네. 게 그 유출이 되자마자 바로 사고 나는 경우보다 유출이 된 시점과 음. 실제로 유출된 그 유출이 확인된 시점이 기간이 되게 오래 길어요. 네.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2014년에 유출이 확인됐어요. 하지만 실제로 유출된 시점을 보면은 뭐 2009년도야. 네. 뭐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출된 자료가 2009년도의 자료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그 데이터라는 게 결국에 한번 유출이 되면 계속 떠돌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게 실제 사용자들의 눈에 들어오는 거는 한참 뒤에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권한에 대한 그 관리 권한에 대한 이런 로그 같은 것들은 5년 동안 보관하게 하는 거예요. 음. 오랫동안 장기간. 근데 만약에 5년 동안 보고 안 하면 무슨 법적 처벌 받나요? 네, 이건 법적으로 체제 그 뭐지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처벌받습니다. 이거는. 이게 만약 몰라서 안 하면 그 덜 처벌 받나요? 몰라서 법을 안 지켰어요라고 하는 거는 통하지 않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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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 몰라서 안 했다라는 거를 법을 안 지킨 거죠. 그거는 그냥.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안 엔지니어가 중간에 개입보다는 완화를 시켜주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계속 옆에서 챙기면서 네. 이런 데이터들은 아니면 이런 로그들은 어디에다가 5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합시다. 이렇게 이제 계속 관리해 주는 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완화된 망블리에서는 이 접근 통제도 완화가 되나요? 아니요, 전혀. 그냥 똑같이 가는 건가요? 네, 그냥 내가 뭔가 테스트를 할 수 있다. 것만 가능성이 열린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를 하려면은 기존의 보안 체계를 다 갖춘 상태에서 할 수 있다가 기본이에요. 뭔가 설레는 느낌만 가져가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의 이런 망불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 많이 그 정부나 이런 데에서 금융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뭐 간담회와 같이 이렇게 네. 사람들을 불러서 의견도 청취하고 하지만 실제로 현업에서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서는 생각보다 되게 아직까지는 어렵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이거를 열어줘야 된다라는 게 현업들의 약간의 생각이고 사실은 열어주더라도 가면 규제 기관들에서는 열어줬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를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음, 그냥 막말로 그냥 그럼 니들이 우리가 그냥 알아서 다 해. 그냥 우리 이제 이런 거 없앨 테니까 알아서 다 해. 근데 사고 나면 다 니들 책임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게 국내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인 거죠.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제가 썼던 서비스 중에 AI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클로버인가? 지금 오픈했거든요. 그 애는 내가 예를 들면 오늘 맛집 검색해주면 AI가 검색해서 맛집 리스트 쭈르륵 나오는데 그 애는 이 망불리에 대한 제한을 안 받나요? 안 받죠. 네이버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아니잖아요. 아, 근데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 페이스도 있고 그런 뭐 다 상관없나요? 뭔가 페이는 상관이 있죠. 아 페이는 그거 아시죠? 네이버와 네이버 페이는 다른 회사인 거. 방금 처음 알았네요. 예, 네이버 페이는 네이버 파이낸셜인가라고 해서 아, 별도 법인이에요. 아, 예, 그거에 대한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네이버 페이가 그리고 쿠팡과 쿠팡페이도 별도 법인이고요. 당근과 당근페이도 별도 법인이에요. 복잡하네요. 예, 왜 그렇게 구성하냐면은 이게 법의 요구사항이에요. 아,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금융권들은 네,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전자금융거래법에 보면은 전자금융거래 기관인가로 지정이 되면은 걔네들은 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망분리를 해야 돼요. 네. 그 서비스가 걔네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금융 서비스가 아니든 말든 상관없이 그 회사가 만든 업무 시스템들은 전부 다 망분리 대상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든 쿠팡 페이든 그다음에 뭐 당근 페이든 이런 거 페이 회사들 보면은 다 기본 회사 그 원래 회사가 아니라 별도 법인을 차려서 나왔어요. 물론 이제 뭐 회계 처리나 이런 거에 대한 네, 문제도 있겠지만 네네. 보안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통 그 뭐지? 그 회사를 분리하는 거를 많이 시도를 해요. 음, 이게 듣다 보니까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네이버는 그거에 대한 다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AI 서비스를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맞아요. 배웠습니다. 대신에 뭐 네이버도 당연히 내부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되게 그쵸? 조심해서 다룰 거예요. 네. 왜냐면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뭔가 AI 서비스와 관련돼서 예외 조항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규제 완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원래부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동의받은 것만 할 수 있다는 네, 변하지 않아요. 네네. 네, 대신에 이제 동의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포괄적으로 약간 받을지 아니면 명시를 아, 해서 받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나 아니면은 고민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바뀌진 않았어요. 뭐 규제가 완화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 와, 오늘 많이 지금까지 그 망불이라는 그 개념을 지금도 얕게 알지만 그 기존에 다 적용된 줄 알았는데 다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다 아예 다르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융권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해 주셨는데 공공기관은 아직 뭔가 완화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이해했는데 뭔가 어떻게 예정이 돼 있나 이해는? 그 공공기관은 사실은 그 공공기관이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규제 사용 자체도 되게 네, 제한적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AI, 퍼블릭 클라우드 못 쓰니까 당연히 AI와 같은 서비스, 뭐 네, 사스와 같은 서비스들 네, 거의 못 쓴다고 보면 돼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은 완화해 음, 주겠다라고 요즘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통 공공기관이라면 정부랑 많이 엮여 있잖아요. 정부가 어떤 우리가 연구를 하겠다 해마다 연구 입찰을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제약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제약이라기보다는 규제가 완화가 되면 더 좋아지겠죠. 그런 연구를 할 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아지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연구를 할 때 다 법적인 제한을 받으면서 한전적으로 했던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그 그 연구 용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공기관망을 이용하진 아, 않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망물리라든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 이용하는 거에 대한 규제 완화는 사실은 국정원에서 해요. 실제로. 네네, 예, 국정원의 거의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고요. 왜냐면 국가 정보니까. 네네, 국가 정보 공공 데이터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바꾸려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이제 저희가 흔히